열흘 전 계룡산에서 내려온 한 통의 편지가 불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는다. 오랜 일은 해명 스님, 파너 대선사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10년 넘게 세상과 완전히 반절한 채 수행해 오신 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침묵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가을, 바로 지금입니다. 해명 스님이 40년 전부터 지목해온 대전환의 시작점이 올해 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 여름까지 앞으로 단 7개월, 이 기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분의 예언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의 섬나라가 불과 물에 잠길 것이다. 북녘의 문이 총선 없이 열릴 것이다. 소해에서 새 땅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삼을 치유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1994년 해명 스님은 북쪽에 가장 큰 별이 진다고 했습니다. 그해 7월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1990년대 말 손바닥 위 유리에서 천하의 정보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 10년 전이었습니다. 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2025년 11월 이 순간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시작되었다. 오늘 저는 해명 스님이 절한 6가지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두렵고 어떤 것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앞으로 7개월을 전과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너 스님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 스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파너 대선사,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역과 불경을 깨뜨려 미래를 내다본 현대 한국 불교의 거목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파너 스님에게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 이분은 스승의 입적 후 계룡산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남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전기도 없고 절하도 없는 곳에서 오직 수행에만 몰두해 오신 겁니다. 왜 그토록 철저하게 숨어 계셨을까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파너 스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반도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하지만 언제라는 질문에는 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해명 스님의 몫이었습니다. 스승이 무엇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는 언제와 어떻게를 밝히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해명 스님이 미래를 보는 방법은 일반적인 영상이나 참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승량콩. 이것은 신라시대부터 극소수의 수행자들 사이에서만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수행법입니다. 핵심은 소리와 진동에 있습니다. 특정한 진원을 수만 번 반복하면서 의식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다른 방송을 잡아내듯이 숙련풍을 터득한 수행자는 시간과 공간에 새겨진 기록에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주의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어포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쌓아온 인과의 충악까지 담겨있는 거대한 기록 저장소입니다. 해명 스님은 이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극히 드문 분 중 한 분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30여 년 전 해명 스님은 북녘에 가장 큰 별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별이 실제로 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해명 스님은 이상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판에서 온 세상의 금을 키는 시대가 온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화면 하나로 돈을 벌고 정보를 얻고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증명해 온 예언들이 있기에 이제 해명 스님이 지금 이 시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1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세상에 전하려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올 겨울부터 내년 여름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해명 스님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승 파너 스님이 남기신 한마디를 되새겨야 합니다.
불이 북쪽의 얼음을 녹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후변화나 전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녕 스님은 완전히 바른 의미를 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불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쌓여온 욕망, 분노, 불평등, 이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제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불이 본격적으로 번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강우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북연 역학에서 뱀과 말이 연이어오는 시기는 예로부터 격간의 조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뱀은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잠재된 에너지를 상징하고 말은 그 에너지가 지상으로 폭발하며 내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겨울에 시작된 벼라가 내년 여름에 절정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 8개월, 이 기간 동안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명 스님은 두 강대국의 운명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서쪽의 거대한 나라, 스님은 이를 기침하는 용이라 부르셨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세계를 향해 발톱을 뻗던 용이 지금은 몸 안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지방정부의 부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뻗을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다 건너 또 다른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이래 발톱을 거두른 복술이라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이제 자국의 문제에 매달리느라 밖을 돌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기침하고 독수리가 발톱을 거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민족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북쪽에서는 중국이, 동쪽에서는 일본이, 멀리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운명에 선을 뻗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들이 하나둘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추스르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퍼집니다. 특히 해녕 스님은 동쪽을 가리키며 경고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이 약해지는 사이 동쪽의 섬나라에서 거대한 재앙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해명 스님이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전한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로 일어선 나라는 물과 땅속의 불로 쓰러진다. 동쪽의 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메이지 시대 이후 산업화의 불길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전쟁의 불로 아시아를 휩쓸었고 전후에는 경제 성장의 불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의 에너지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균형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반드시 반대쪽으로 되돌아옵니다. 불로 얻은 것은 물로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것을 해룡왕의 분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명을 경시하고 자연을 착취해온 대가가 이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내년은 강우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빠르게 달리는 동물입니다. 일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피와 불을 상징합니다. 해명 스님은 이 붉은 말의 해에 동쪽 섬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징조입니다.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 검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산이 마침내 깨어나 요맘을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땅속에 갇혀있던 불이 지상으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산의 활동이 신선치 않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징조입니다. 바다가 붉게 물든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형상의 한 적주가 해안선에 따라 퍼지면서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바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어야 할 바다가 오히려 죽음의 빛깔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세계의 징조입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치가 종이로 변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경제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수십갈의 가치를 잃는 상황이 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명 스님은 시간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에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년 봄을 지나 여름에 이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들끓고 경지가 무너지면서 그 섬나라의 일부 지역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청산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한쪽에서 빼앗기만 하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땅이 가라앉으면 서쪽에서는 땅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은항의 원리입니다.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땅이 가라앉을 때 서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명 스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서해안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균형 원리입니다. 저울의 한쪽이 내려가면 바른 쪽이 올라가듯이 지구도 한 지역이 증가하며 바른 지역이 융계합니다. 음양의 조화입니다. 서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반이 서서히 밀려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내년 여름을 지나면서 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얕은 바다였던 곳이 갯벌이 되고 갯벌이었던 곳이 마른 땅으로 드러납니다. 이 새로운 땅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동쪽 섬나라에서 재앙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 혼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품기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명이 뿌리내릴 터전이기도 합니다. 마치 대홍수 후에 새 땅이 나타나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듯이 이번에도 자연이 새로운 시작의 무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변화는 서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해명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총소리로 열리지 않는다고, 전쟁이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붕괴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 그동안 북녘을 지탱해주던 외부의 손길도 끊어집니다. 기침하는 용이 더 이상 북쪽을 보호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버팀목을 잃은 체제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굶주린 동포들이 남쪽을 향해 걸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닙니다. 구원 요청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갈라져 살았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조상을 둔 한 민족입니다. 남쪽은 그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구원입니다. 70년 남게 쌓여온 민족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스님은 범언 미래까지 내다보셨습니다. 하나 된 한반도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북쪽 국경 너머 우리 조상들이 말에 달리던 그 넓은 발판, 고구려의 기상에 살았던 그 땅입니다. 강대국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한반도와의 연합을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무력 정복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기속입니다. 내년 이후 10년 안에 한민족의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어진다는 예언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바뀌고 민족이 하나 되고 영토가 확장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인가? 정치인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관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이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해명 스님은 그런 분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바뀌고 민족이 하나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명 스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스님은 이보를 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참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예언서에서 이 진인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정시가 온다 했고 어떤 책에서는 도시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시에 주착하며 그 인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성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덕이 중요합니다. 진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평생에 걸쳐 덕을 쌓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갈고 닦은 사람, 그런 분이 진인입니다.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현실과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진인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조차 자신이 그 역할에 맡게 될 줄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세상이 진인을 부르고 진인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불은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동양의 어진 마음, 인에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양의 정의로운 실천력, 위례에 겸비한 분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고 포용하면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갖춘 분이 혼란의 시대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인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사흘 동안 하늘에 해가 2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진짜 태양이 2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현상이든 천체 현상이든 사람의 눈에 마치 해가 2개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떠오르는 것을 하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징조입니다. 금강이 붉게 물듭니다. 핏빛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룡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닌 땅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신음입니다. 예로부터 계룡산은 새왕투가 열릴 때 기운이 움직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용이 잠에서 깨어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징조입니다. 마음의 강이 창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해가 불안, 공허함과 절망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치울 수 없는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가 커질수록 진정한 지도자를 향한 갈망도 커집니다. 바로 그때 진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분의 사명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병든 마음을 낫게 하고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지고 삶의 의미를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진인의 역할입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해도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문 앞에서 멈추게 될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명 스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뉜다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뜻밖의 답을 주셨습니다. 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숨을 곳도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위기가 오면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합니다. 부자들은 벙커를 짓고 식량을 비축하고 높은 담을 세웁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로 쌓은 격은 다가올 결화 앞에서 종이처럼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구합니까? 덕입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 덕. 평생 쌓아온 선한, 행실과 맑은 마음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는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았는지, 분노보다 용서를 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에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지발에 반드시 경사가 잇따른 뜻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쌓은 사람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길이 열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험을 피하고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악을 쌓은 사람은 어디로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업보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해명 스님은 지금 이 시기를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가올 변화 속에서 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바로 그 심판의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운에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십시오. 마음속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덕이 됩니다. 한반도는 이제 역사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리고 짓밟히고 갈라졌던 땅 그 아픔의 역사가 드디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고통받는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쌓아온 한과 인내와 회복력이 이제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새로운 철학이 이 땅에서 나갑니다. 첨단 기술과 깊은 영성이 결합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사상입니다.
물질 문명에 지친 세계인들이 이 철학에서 밥을 찾게 됩니다. 한반도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첨개벽이라고 합니다. 낡은 하늘이 닫히고 새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질적 준비는 누구나 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을 점검하고 안전한 곳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영적인 준비는 했습니까?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채워두었습니까? 진인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볼 눈이 있습니까? 이번 겨울부터 내년 여름 사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2030년 대한민국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최근 공개한 예언입니다. 71세의 알렉산더 코메, 옥스퍼드 물리학 박사, 유럽 핵연구소 40년 강력, 24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경고했습니다.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미국과 중국이 무너지고 그 빈자리에 통일된 한국이 선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19세기 세르비아 예언자 미타르 타라비치도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동쪽에서, 세계의 산 뒤에서 온다. 도 예언자, 100년의 시간차, 같은 전론. 오늘 글 전체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코맥은 평범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신비주의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에든버러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는 71세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알면 누구나 놀라게 됩니다. 옥스퍼드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40년간 유럽 최고의 핵연구소들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01년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밤 설명할 수 없는 비전이 찾아왔다고.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과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비전은 계속 반복됐고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이것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따라갈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24년간 그는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았습니다.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부했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찾아오는 비전들을 노트에 기록했을 뿐입니다. 과학자답게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으며. 그런 그가 올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주가가 오른다. 어느 정당이 이긴다.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코맥의 예언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030년 한반도는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나뉜 두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략적 실체로 통합되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지금의 강대국들이 휘청거릴 때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40년간 물리법칙의 정확성을 연구했던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 이유는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려면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강대국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코맥은 바로 그 과정에 먼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코맥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이 부상한다고 보았을까요? 그는 먼저 고인들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중국, 지금 세계를 양보하고 있는 두 주간대국 말입니다. 2028년 이후 미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정치적 분열이 극에 달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닙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질 정도의 균열입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는 산산조각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나라 챙기기도 버거우니까요. 중국은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분리주의입니다. 간반 지역들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듭니다. 수십 년간 채권 풍치로 억눌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베이징은 세계 패권 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 생존이 먼저니까요. 내부의 불을 끄지 못하면 나라 자체가 사라질 판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미중 경쟁이 갑자기 끝납니다. 두 거인이 동시에 쓰러지는 겁니다. 세계 질서에 거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두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코맥은 이것을 정치적 풍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기능적 융합이라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두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2027년부터 경제협력이 본격화됩니다. 북쪽의 자원과 남쪽의 기술이 만납니다. 북한 땅 아래 잠들어 있던 희귀 광물들이 남한의 첨단 산업과 결합합니다.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2028년에는 군사협력까지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의 군사력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한반도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할까요? 일본은 미국이라는 우산을 싣고 흔들립니다. 러시아는 내부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인도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방향이 뚜렷한 곳은 한반도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눈이 이곳에 향합니다.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 무대 위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준비를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서가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빈 무대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코맥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보았습니다. 2030년경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과 북 모두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가 이 사람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코맥의 묘사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세 가지를 겸비합니다. 외교적 능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인류를 향한 따뜻한 마음. 권력을 탐하지 않으면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지도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인물의 등장과 함께 한반도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32년부터 세계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곳에 거쳐갑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퍼지면 한국이 중재합니다. 아프리카 개발 문제도 한국의 조언을 구합니다. 과거 같으면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서울이 대신합니다. 유엔도 결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가 바뀝니다. 미국이 쓰러지면서 기존 체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그 틀의 중심에 한국이 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서양 중심의 세계 질서가 막을 내립니다. 권력의 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로 집중됩니다. 국제 규범을 정하고 분쟁을 조율하고 세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이 작은 반도가 되는 겁니다. 서쪽에서 해가 지고 동쪽에서 새로운 해가 뜨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른 곳에서 나옵니다. 코맥은 한국이 단순히 정치적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쥐고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기술과 에너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기반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코맥은 승국에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합니다. 북한 땅 아래에는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키토리를 비롯한 희귀 광물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선도되지 못했습니다. 남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역량, 생명고안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납니다. 북쪽의 자원과 남쪽의 기술이 결합하는 순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산업 경쟁력이 탄생합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 없이는 첨단 산업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맥이 본 진짜 변화는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탄생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런 화석 연료들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코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문명은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으면 부시가 멈춥니다. 연료가 없으면 물류가 마비됩니다. 그 에너지의 열쇠를 한국이 쥐게 됩니다. 전 세계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코맥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큰 문제는 신행입니다. 기후변화, 전쟁, 경제 붕괴가 겹치면 농업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굶주림이 대륙을 휩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혁신적인 농업 기술이 개발됩니다.
세포 배양 농업, 첨단 양식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좁은 땅에서도 엄청난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코맥은 이 기술로 1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굶주릴 때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자립, 식량 자급, 기술 독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세계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됩니다. 번영과 안전이 공존하는 유일한 땅이 됩니다. 이런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코맥은 전례 없는 인구 대이동을 예언합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35년 이후 세계는 혼돈에 빠집니다. 기후 재난이 대륙을 강타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바다를 칩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에게는 갈 곳이 필요합니다. 농길이 한반도로 향합니다. 코맥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민 행렬이 시작됩니다. 유럽인들이 옵니다. 미국인들이 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찾는 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입니다. 이 흐름으로 한반도 인구가 2배로 불어납니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2040년 서울은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UN 본부가 이전해 옵니다. 세계은행도 국제통화기금도 이곳에 자리 잡습니다. 거리에서는 모든 언어가 들립니다.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 사이로 수백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오갑니다. 뉴욕이 그랬던 것처럼, 런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서울이 세계의 심장이 됩니다. 평양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과학의 도시로 변모합니다. 세계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됩니다. 물리학, 나노기술, 생명과학 분야의 최고 두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서울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끈다면 평양은 인류의 미래 기술을 사계합니다. 쌍둥이 엔진처럼 두 도시가 새로운 주간대국을 굴립니다. 한때 분달의 상징이었던 두 도시가 인류 문명의 양대축이 됩니다. 믿기 어려웠습니까? 100년 전 사람들에게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다면 믿었을까요? 역사는 내 예상을 뒤엎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작은 반도일까요? 코맥은 지정학적 분석을 넘어 더 깊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35년까지 세계는 대환란의 시기를 지나랍니다. 코맥이 본 미래는 암울합니다. 기후 재난이 대륙들을 휩습니다. 홍수, 가뭄, 폭염이 번갈아 덮칩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퍼집니다. 사회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미국이 갈라지고 아시아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다릅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합니다.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땅입니다. 대규모 지진이 거의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 파격에서도 상대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세상이 불타오를 때 이곳만 평화롭습니다. 우연일까요? 코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보라고 합니다. 수천 년간 얼마나 많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중국, 일본, 몽골, 수없이 많은 외세가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지켰습니다. 문화를 지켰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이 또 있습니까? 코맥은 이것이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 큰 목적을 위해 보존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류 문명의 유람이 될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19세기 세르비아에 미파르 파라비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문맹의 농부였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세계대전도, 공산주의의 몰락도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구원을 찾을 것이다. 세계의 산지에서. 코맥은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파라비치도 한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문화. 그런데 두 예언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100년이 남는 시간 차이,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 그럼에도 동일한 결론.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같은 진술을 본 것이 아닐까요? 코맥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미래는 상식을 뒤엎습니다. 한국의 부산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입니다.
분달의 아픔에 견뎌온 이 땅, 숱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이 민족에게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습니까? 단순한 예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영상이 뜻깊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 그 문을 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휴전선이 사라지고 끊어졌던 철길 위로 기차가 달리는 꿈. 7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가 말없이 서로를 껴안는 꿈.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꿈.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 예언가가 말합니다. 한반도에 역대급 만남이 온다. 2019년 코로나19를 석 달 앞서 예측했던 인도의 아비갸 아난드. 그가 수십 년간 한반도의 에너지를 읽어왔고 그의 예언들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가 한반도에 대해 남긴 마지막 예언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남과 북의 운명적 만남, 그리고 현 지도자 앞에 놓인 두 갈래 길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비갸 아난드. 인도 델리 출신의 젊은 점성술사입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한 점쟁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염병. 아난드는 그것이 시작되기 석 달 전 자신의 영상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인 질병이 퍼질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세계 경제의 흔들림까지 그가 미리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고대 인도의 별 읽기 방식과 숫자의 흐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함께 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읽어냈던 것처럼 그는 우주의 언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난드는 특별히 한반도에 대해 여러 차례 정확한 예측을 남겨왔습니다. 전염병이 한창이던 그때 그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번지겠지만 빠르게 잡을 것이라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의 한국 예측은 계속 맞아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지지율이 외교 문제로 크게 흔들릴 것이라 했고 우리 모두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가 조용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 했고 그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남쪽 지방의 극심한 날씨와 함께 큰 재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적적으로 최악은 피해갈 것이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슬아슬했지만 우리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 한 나라에 대해 반복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분명 한반도와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에너지를 읽어내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난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겨울, 첫눈이 내리는 그 순간에 대하여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난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올해 늦가을부터 초겨울,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간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눈입니다. 우리에게 첫눈은 낭만의 상징입니다. 첫눈 오는 날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첫눈을 맞으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났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눈에는 특별한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난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첫눈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이 땅에 들어오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첫눈이 내리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연쇄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의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그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듣기만 해도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연쇄적인 사건이라니 무슨 재앙이 오는 것일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예언에서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의 분위기를 어둡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뉴스에는 긴박한 소식들이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뜻밖의 좋은 일들이 피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마치 겨울의 차가운 땅 아래서 봄의 씨앗이 준비되듯이 한국 사회에 새롭고 이로운 무언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세대를 넘어 품어온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마음 한켠에 접어두었던 꿈들이 있습니다. 아난드는 그 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눈은 조용히 내립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 세상을 하얗게 바꾸어 놓습니다. 아난드가 본 변화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어느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눈보라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그러나 이 시대가 부르고 있던 누군가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난드는 이번 겨울 성탄절 즈음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인일 수도 있고 사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무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기운을 보았다고 합니다. 숨겨져 있지만 강한 빛,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세상을 비출 빛.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던 이들, 시대가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이 인물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사람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이 새로운 인물은 바로 그들을 위해 나타난다고. 단순히 권력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것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고개를 듭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피어오릅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건 그 이상입니다.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부의 변화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난드의 예언에서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또 다른 거대한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휴전선 너머와의 대화입니다. 7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그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아난드는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상회담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이번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역대급.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다를까요?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만나는 사람들의 무게가 다릅니다. 단순한 외교관이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인물들,
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이 마주 앉게 됩니다. 지금까지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형식적인 인사나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70년 넘게 쌓여온 것들,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셋째, 그 영향이 오래갑니다. 아난드는 이 만남에서 나오는 합의가 앞으로 50년간 한반도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0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휴전선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닌 세상, 끊어졌던 철길이 다시 이어지는 세상, 헤어진 가족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세상.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의 불신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법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새로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미래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아난드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묘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난드가 본 것은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한국의 현 지도자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미래를 볼 때는 어떤 이미지나 흐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밝은 빛이 보이기도 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래가 비어 있었다고, 혹은 너무 흐려서 분간할 수 없었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난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림길에 선 나그네처럼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추락입니다. 권력을 잃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역사는 그를 지나간 인물로 기록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한다면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정확히 반반이라고 아난드는 말합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죄인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끗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난드의 시선은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거대한 이웃의 땅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한반도에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 이웃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아난드의 예언은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넓은 동아시아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중국의 모습은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중심부에서 균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그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 바로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인가? 누가 역사의 다음 장을 쓸 것인가? 이 싸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최고 지도자는 뒤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이 반발하고 그것을 달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금간 그릇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아난드는 중국에서 큰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광산일 수도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거대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난드는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깊은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수억 명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함께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때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믿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붕괴가 더 오래가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웃집에 불이 나면 내 집도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혼란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이웃이 흔들리면 그 진동은 반드시 이 땅에 전해집니다. 아난드는 말합니다. 한국의 변화와 중국의 혼란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다시 짜일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 우리가 익숙한 힘의 균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난드의 마지막 당부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열쇠는 진정한 대화라고 그는 말합니다. 형식적인 말잔치가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악수만 하고 돌아서는 만남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진심의 소통, 남과 북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예언가의 시선입니다.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미래도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나 가능성의 영역에 머무릅니다.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 본인도 자신의 예언이 틀릴 수 있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집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그 순간 운명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소식을 알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첫눈처럼 새 시대는 조용히 옵니다. 그 시대를 함께 맞이합시다.